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경선 예비후보자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을 통솔하는 지위, 즉 최고 사령관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을 위하여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부국으로 이끈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군을 제대로 통솔을 하여 전쟁다운 전쟁을 수행한 대통령들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3대 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공산 전체주의와의 전쟁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한마디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중공을 방문해서 수행기자단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쟁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주권을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두려워서 평화를 운운하고 혼밥하면서 중공의 눈치를 보는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지 한 주사파로부터 김정은으로부터 중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 체제, 주사파, 중공,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의 경선 예비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의 주사파와의 전쟁, 김정은 체제와의 전쟁, 그리고 중공 등 외부 세력과의 전쟁도 불사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뤄내고 전 세계 G2 국가로 반드시 세워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에는 바로 이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대통령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쳐간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과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보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특히 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억눌렸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때법이라는 수단에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하고 전 세계 어디 놓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때법이라는 거짓 운동권 주사파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한낱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해도 언론기관과 국민들은 침묵하도록 강요받고 헌법 질서를 지켜내야 할 사법부는 이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하, 뇌동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나 중공과 같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처럼
헌법보호장치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혁명당 당원들과 그리고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지켜내려는 국민들과 함께 저는 순교자의 각오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사파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대못들과 그 말뚝들이 있습니다. 즉 수많은 악법들, 법령들이 존재하는데 그 법령들을 모두 뽑아내는 전쟁에 생명을 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러한 대못들과 말뚝들은 이 주사파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꽂아놓은 빨대와 같습니다. 그들의 빨대를 뽑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전쟁을 저는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또 달리 수행해야 할 전쟁이 있다면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회복하는 전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그 기회가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는 국민들이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특정 세력들이 독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1153배의 수익을 올릴 기회가 특정 세력에게만 부여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는 가난한 예술가라고 수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결과 평등을 강요하지만 기회를 박탈당한 국민들에게 결과의 평등은 가난의 평등을 의미할 뿐입니다. 정당한 기회가 부여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결과를 가져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 것입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결과를 성취해내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낼 것입니다. 이 또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바로 노조의 세력들과 이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특정 기회와 결과를 독점했던 세력들이 결코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지만 순교의 각오로 나아가서 이 전쟁을 승리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전교조라든가 민노총을 보면 특히 민노총의 정관 등을 보면 북한에서 선전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 자기들의 정관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정을 알고도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는 자의 행위를 찬양고무 선전 이에 동조하는 행위까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노총이라든가 전교조와 같은 단체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서 해산하면 그 부분은 무난하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불법 단체로 반국가 단체로 처리해서 해산할 때는 굉장한 저항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그전의 정권들이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해놓은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도에 9월에 전투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2016년에 전투경찰 마지막 기수가 해산이 됐고 의경 역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1년도에 마지막 기수가 들어가서 2023년도에는 의무경찰까지 폐지되고 지방경찰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정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 다시금 촛불혁명과 같은 이 저항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려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현재 테러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테러방지 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전투경찰과 같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저항 시에 엄격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러한 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구속 재판하는 방법으로 이 저항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이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버젓이 판결을 하고 있는 한 구속영장 등이 다 부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나회를 척결했던 숙군 작업처럼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 소속된 재판부의 판사들을 숙법 작업, 그리고 경찰, 정권에 부안해동했던 경찰과 검찰들의 숙검, 숙경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도록 저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 이런 적법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쿠바에 관타나무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라크전이라든가 여러 이 전쟁을 통한 이 포로들을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남태평양에 성을 매입해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원양 항해 훈련 기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유 수송로, 중동으로부터 오는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고 거기에 수용소를 실시해서 정말 개전이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교도소를 설치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을 해하는 세력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예컨대 개인 사업자가 소득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이 여러분들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45%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들 법인 사업자는 소득 3천억을 초과해도 25%만 부여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차이를 일관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세율 25% 이상 45% 되는 이 세율을 성경에는 세금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세율 20% 원칙이 바로 바로를 이겨냈던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정할 때 5분의 1, 즉 20%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건 법인세건 20%가 넘는 세율은 세금의 영광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성서적인 성경적인 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두 번째는 이 세금을 많이 낸 고액 세금 납부자들에 대한 우대 제도가 반드시 부여돼야 됩니다. 예컨대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런 차등 단계의 그 세금 납부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철도라든가 항공권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들은 국민의 혈세를 가져가면서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들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했던 세금 이상의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하게 한 운송회사라든가 철도회사와 그리고 항공회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제도를 두면 얼마든지 그걸 가능하게 세금의 영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5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자격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와 유사한 지위를 누리는 이러한 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세금의 영광은 당연히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특히 처음에 얘기했던 세율을 낮추게 되면 20% 이하로 낮추게 되면 성경적인 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세금을 탈루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많이 내는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정당하게 내는 그 20% 이하에서 세율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그 영광을 누리는 제도가 도입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청년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이미 정부의
32개 기관 그리고 194개 사업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청년 스타트업을 통해서 20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아주 무리한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통해서는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저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을 통합해서 창업지원청을 반드시 신설을 하고 창업을 한 많은 청년들의 고민은 기술집약형 창업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 인력, 기술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 수급을 위한 그 지원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인력을 우리 정부에 마련해 놓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술 집약정 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든가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해서 청년 창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출을 근거로 지원되는 현행 정책은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과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부분과 관련해서도 매출과 관계없이 스타트업을 해서 5년 정도까지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 그리고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제도, 그리고 자금 지원이 5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 단계에서는 채용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제도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단계에 있어서도 매출액이 나오지 않지만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제도,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청년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국민혁명당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철저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 당원 내지는 여러 조직들이 다 있을 것인데, 이 당원을 확보하는 것에 따른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확보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좌파 세력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형성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예컨대 맘카페, 그리고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을 통해서 조금 드러났지만 그들은 생계형 좌파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종의 풀뿌리 조직이고 이 부분은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결합된 견고한 진이 형성되니까 예컨대 어떤 후보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와 관계없이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이 조직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도 만들어서 주민자치법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생계형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반드시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국민혁명당 입장에서는 생계형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이라든가 여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생계형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직 형태로 조직을 재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조직을 구성해주는 역할을 국민혁명당이 해내면 결국은 자기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육적인 공동체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육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생계형 조직을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생계형 조직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 천만 진성 당원 마찬가지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